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침에 또 일어나는 폭탄을 만든 거죠. 네, 폭풍 전야 그리고 울트라 스텝. 이제부터 이제 빅스텝도 아니고 울트라 스텝, 그다음 폭풍 전야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관통하는 큰 키워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폭풍 전야이다. 시장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모든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울트라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 싸움인데 제가 봐서는 빅 스텝도 울트라 스텝이 울트라 스텝도 빅 스텝이다. 100bp란 단어가 이제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숫자이다. 과거에는 25bp, 50bp, 50bp면 경기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75bp는 뭐 기본이고 100bp 울트라 스텝도 충분히 네가 감내할 수 있다. 신작 뭐 내가 처음 들어본 소리는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시장을 관통을 하면서 주가가 나름대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하루 찔끔 오르고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제가 고안 보내기 전에 주기 전에 사준 짜장면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더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이 이런 언클리어 불확실성을 먼저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빅스텝, 울트라스텝으로 가는 그쪽으로 더 치우칠 것이냐, 선반영이 좀 덜 됐냐, 뭐 이 두 가지 싸움인데요. 약세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선반영이 됐는데 막상 수치가 나오면 한 번 더 반영되면서 충격을 먹는 게 약세장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다. 두 번째,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이게 이제 해소가 됐다. 이 긍정적인 요인이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 긴축의 강도나 긴축의 수준을 잡아먹고 희석을 시켜줄 것인지가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보수적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포드 쇼크가 있었어요. 네, 포드가 쇼크가 있어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완성차가 이제 부품 부족으로 45,000대가 재고가 증가하더라. 손실이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 같다. 3분기 이런 이야기를 먼저 사장이 시장에 흘리면서 이제 페덱스 다음으로 이제 포드 쇼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울트라 스텝이죠. 앞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100bp에 대한 가능성. 제가 봐서는 100bp는 불가능한데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다가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2년짜리 금리가 일시적으로 4%를 돌파했지만 다시 4% 살짝 아래에서 끝난 모습.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단기 금리만 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그런 숫자일 뿐이지 단기 금리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4%가 천정이 될지 바닥이 될지 이게 더 중요하죠. 4%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깔고 위에 5%를 트라이 할 것인지 아니면 4%가 천정이 될 것인지 이 싸움인데 저는 4%가 바닥이 될 것이다. 그리고 5%를 트라이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수적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도표가 중요한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점도표는 당연히 100bp씩 위로 올라갈 상황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위에 찍을지 내년에 얼마나 또 예상을 할지 다 4.5 정도 내년에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자, 오늘 한국 시장은 당연히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한 하루, 막 달려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하루, 조심한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속살을 한번 하나둘씩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01, 나스닥은 0.95, S&P는 1.1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우는 막판에 살짝 돌려놓긴 했죠. 네, 바닥가 엄청 빠지다가 돌려놓긴 했는데 여전히 약세장에서 돌려놓은 걸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영국은 0.61%, 프랑스 1.35, 독일 1.03,
유럽도 조정을 받고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독일 PPI가 8월 PPI가 45.8%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45.8%. 여러분 PPI 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45.8%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 독일의 전기세 인상이 됐죠.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139%,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독일의 PPI가 45.8%를 기록한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그러한 수치이죠. 시장이 이제 제가 봐서는 그 스파이럴 회전의 마지막 단계 정말 가장 회전이 빠르고 회전 반경이 크고 우리 이제 그 태풍처럼 반원이 크게 보이는 그러한 최정점에 지금 물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지나면 또 꺾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 스파이럴, 이 회오리 속에 시장이 갇힐 것이다. 특히 CPI가 갇힐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보수적 스탠스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환경TV가 전한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신규주택 착공이 전월비 12.2% 상승했다. 착공 허가 건수는 10% 하락했고요. 스웨덴이 100bp 울트라 스텝을 했죠. 네, 골드만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패드를 만족시키려면 S&P가 2,900까지 떨어져야 되는 지금 3,980이니까 1000포인트가 더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정말 30%가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2008년 우리 리만 브로더스 사태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다. 골드만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예정이 아니라 패드를 만족시키려면 가정을 그렇게 깐 거죠. 가정일 뿐입니다. 캐나다가 8월 CPI가 전년비 7% 상승인데 이는 지난달 9.5 정도였는데 많이 하락한 거죠. 2개월 연속 지금 캐나다와 미국은 CPI가 하락 트렌드로 잡혀가는 모습이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둘 다 별의별 세금이 다 있네요. 유로년이 7월 경상수지 200억 유로가 적자로 전환했다. 모두 이야기를 했죠. 부품 부족에 미화성차가 4만에서 4만 5천 대가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영업이 1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유튜브가 쇼츠, 그렇게 짧게 만든 쇼츠에 대해서 광고를 도입해오고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수익을 45%나 지급을 하겠다. 쇼츠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틱톡을 이기기 위해서 쇼츠를 만들어냈는데 저도 이제 쇼츠에 이제 중독되죠. 우리 전철이나 차에서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 금방 뚝딱 가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게 쇼츠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포드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12.22%나 빠져서 13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충격이 큰 상황이다. 이제 페덱스 충격 이후에 포드 충격까지 왔으니까 미국의 그나마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는 제조업 지수가 실제 손으로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뭔가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사실 모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제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독일 차들도 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포드만 이렇게 된다는 게 포드 자체가 정말 후진회사라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포드가 오늘 시장 하락의 핵심 역할을 했다.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끝난 페덱스는 또 하락을 해서 3.19%를 추가 하락을 했네요. 157달러. 이렇게 하락한 후에 또 추가로 3% 넘게 하락하는 어떻게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는 다시 110을 회복을 했네요. 0.36%. 킹달러의 모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WTI는 85달러가 깨졌네. 84.16달러. 마이너스 1.61%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 공포스러웠던 것은 2년짜리 금리가 4%를 넘고 찍고 내려왔다는 건데 3.95 그랬습니다. 5년짜리는 37, 10년짜리 3.56 거의 스프레드가 39bp인데 44bp에서 좀 줄긴 했네요. 금일 미국 금리에서 2년짜리 금리가 더욱 많이 올라가더니 다시 내는 너 많이 오르니까 이제 사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10년짜리는 6bp나 상승을 하면서 10년짜리가 올라오고 2년짜리는 멈춰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2년짜리가 4%를 찍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제 4%가 제가 봐서는 바닥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5%를 트라이 할 것이다. 금리는 한 단계 더 올라온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금리는 안정을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닥이 거의 0%에 그쳐 있던 2년짜리 금리가 3.9643, 실질적으로 4%를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상승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죠. 다 패대의 긴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단기금리의 핵심인 2년짜리가 유탄을 제일 많이 맞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이탈리아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살짝 시장에 흘러나오는데 4.153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코비드가 시작할 때마다 거의 0.5%로 아주 안정적인 건데 4.153까지 올라왔으니까 이탈리아 금리가 유럽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가능성으로 한번 꾸준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또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난다면 또 이탈리아에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 이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독일 국채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928% 마이너스 금리였죠. 네, 마이너스 금리에 있던 독일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022년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돌아서서 1.928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샤플리 우상향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이 가장 문제의 핵심, 소련에 너무 의지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유탄을 막고 있는 거죠. 독일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유럽의 핵심인 독일이 저 난리로 저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금리 10년짜리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우상향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리스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57% 상승을 했죠. 애플이 유일하게 지금 대형주 중에서, 대형 빅테크 중에서 애플만 상승을 하는데 156.9달러. 어제 이제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그나마 애플이 플러스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LG이노텍이라든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켜줄 확률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0.11% 하락하면 308달러. 리비안이 5.06% 하락을 해 36달러. 리비안이 무너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2달러 0.85% 하락. 엔비디아도 1.54% 하락해서 131달러. TSMC는 0.63% 하락해서 7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1% 하락해서 51달러.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살짝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크게 좀 무너지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좀 더 무너지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그 반도체 가격이 멈추질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3% 하락해서 146달러, 너블록스도 1.89% 하락하면서 3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19,000달러가 무너질라 말라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지나가고 있네요. 19,000, 18,000 보이면 사서 22,000에 파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밴드 투자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자, 미국이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인가? 먼저 과거 경기 침체 당시 주가지수 낙폭을 보면 이게 2008년 리만 브러스 때 주가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50%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약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골만삭스가 페이드의 기준을 맞추려면 S&P 500이 지금 3,800인데 18,800까지 빠져야 된다. 1,000이 더 빠져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50% 여기까지 오겠죠. 그렇죠? 네. 이게 최악의 가정인데 이러한 가정을 요즘 부르짖는 닥터돔들이 많죠. 네, 이런 사람들. 과연 이들의 말이 맞을까?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2008년도에 거의 뭐 120%까지 갔다가 지금은 80에서 9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죠. 네. 미국 가계 부채 비율은 2021년과 2008년이 최고로 높았고 지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그냥 미국 기업 부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나 기업 부채 비율 쪽에서
크레딧의 어떤 문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레이오프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들이 긴축을 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내년에 가서 경기가 침체 상태로 들어간다면 사람 자르고 비용 축소하고 투자 축소한다면 상당히 가계부채 비율이나 기업 부채 분의 비율은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들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된다.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모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모기지론 가계부채가 모기지론이 전체 부채 7%이고 가계부채의 5%는 9%이고 학자금이 10%이다. 학자금 대출이 제일 문제를 일으켰죠. 그동안 미국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모기지론, 즉 가계부채를 굉장히 안정시키는데 작용을 하고 이게 안정이 되니까 이제 오토론과 학자금 대출 쪽으로 대출을 늘렸는데 이 학자금 대출론과 오토론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학자금 대출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바이든이 이 부분을 많이 깎아주는 거죠. 네. 부채를 해결해 준 쪽으로 갔는데 학자금 대출하고 오토론이 큰 문제이다. 가격을 계속 정부가 오토론 같은 것을 좀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수업료를 올리는 거죠. 저렇게 뭔가 소스를 계속 정부라든지 주위에서 해주면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예, 납부금을 올리면서 대출을 늘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오토론과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가계부채보다 더 큰 문제이다. 그러한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론은 꺾이지 않았는데 학자금 대출은 확실히 바이든 정부가 나서면서 좀 해결을 해주면서 학자금 대출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널리스트는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 마지막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 벤처 캐피탈의 이 부채가 너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최고를 찍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이 돈을 싸게 빌려와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의 부채가 향후에 미국 경제에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부채를 감소하려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수한다면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좋은 벤처 캐피탈 이외에는 돈을 받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실질적 성장 동력이 죽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벤처가 죽는다는 것은 정부가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돈을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CPI 상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벤처 캐피탈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실필줄들을 창의력을 막아버릴 확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결국 미래의 먹거리인 성장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거니까 미국 벤처 캐피탈의 부채 증가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FOMC의 결과를 앞둬 시장은 일단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75bp가 일단 우수하지만 이길 거로 보지만 100bp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부정적 코멘트가 나올 것이고 점도표가 상승하면 약세장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반영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 긴축 스탠스를 얼마나 희석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내일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30%의 현금, 압축 포트폴리오, 보수적 스탠스 이 세 가지 갑옷을 입고 보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저에게 이제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도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 저에게 전화를 왔더라고요. 형처럼 약간 강세론자가 유튜브에서 꺾더라. 이게 바닥 아니냐 그러면서 둘이 웃었는데 최근에 제 스탠스가 살짝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이 박스권 아주 강세론자가 아니라 박스권을 두고 박스권은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시장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이 내려오는 거죠. 좁은 박스권 바닥이 견고했는데 바닥이 그 견고함에 대해서 약간 이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 가장 큰 계기가 CPI가 잡히지 않는 걸 보고 이게 생각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통, 긴축의 강도의 시간이 좀 더 연장될 확률이다. 과연 이러한 긴축의 강도와 시간의 연장이 지금은 그나마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이 경제 이 상황을 이 스탠스를 얼마나 무너뜨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조정이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해서 오늘 뭐 로봇 같은 것들 좀 빠지면 물려있는 것들 좀 가감히 팔아가지고 덜어서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 가는 섹터도 있기 마련이니까 네, 오늘 좀 CEO져 보이지 않는 장이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